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025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992명, 해외 발생 33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415명, 비수도권에서 577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 어제에 이어서 71%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이제 2,292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는 10명이 줄었습니다. 누적 399명입니다. 자, 교수님,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어제 예상해 드린 대로 오늘 많이 나왔죠. 어제 이제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1,900명, 많게는 2,000명이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2,0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는데 언제나 한 주일에서 수, 목, 금, 토가 중요하고 특히 수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2주 전 수요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주 전 수요일에 확진자가 1,805명 나왔습니다. 오늘하고 비교하면 오늘이 무려 220명이나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방역을 하면서 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220명이나 많이 나왔다는 거죠. 1주 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주 전에 2,155명 나왔으니까 1주 전하고 비교하면은 약 130명 정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도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이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해 드린 대로 이렇게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감염 확산을 오히려 떨어뜨리기보다는 억제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정도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나쁜 것은 오늘은 또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7분이나 애석하게도 사망하셨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사망자 관리가 계속 이제 어려워지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망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치명률이 0.91%였는데 오늘은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인 0.90을 찍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조만간 0.8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그나마 지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지표들은 하나같이 다 나쁘고 백신 접종은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으니까 계속 위중증,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다음 주 수요일 수치가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다음 주에 떨어진다고 예단하기조차도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제나 주말에는 떨어졌다가 주말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는데 많이 떨어져야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버퍼가 되면서 이게 되는데 많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수요일을 맞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중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평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금 백신 대량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 이상이 한 번 이상 접종을 했는데요. 그런 백신의 효과가 지금 유행 중인 바이러스를 억누르는데 어떤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이번 주 최소한 다음 주 정도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신 접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신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본격적으로 2차 접종을 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 숫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양상이 그렇습니다. 어제 1차 접종을 24만 6천 명 정도가 했고요. 2차 접종을 그 2배인 52만 9천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77만 명 정도가 어제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그래서 1차 접종 누적자는
2,927만 명으로 인구 대비 57.0%,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1,574만 9천 명으로 인구 대비 30.7%가 되고 있습니다. 1차 접종도 계속해서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서는 2차 접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 가운데 교수님 눈에 띄는 부분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94.3%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을 10명 받으면 9명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일본에서는 델타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국내에서 감염자 1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서 델타 변이가 확실히 우세종이 된 것은 이제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예측을 잘못해서 사과 말씀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 상황이 나빠지면은 전파율이 높은 녀석이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방역 상황이 계속 지금과 같이 횡보를 하면서 확실히 우세종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에서 소위 말해서 도쿄 변이라고 하는 게 새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는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걱정하지 않느냐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백신은 여전히 잘 작동한다는 게 첫째. 두 번째는 이렇게 변이가 나오면 자꾸 깜짝깜짝 놀래는데 변이는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오늘도 일부 말씀은 드릴 것입니다만은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1회 백신 접종만큼은 아니지만은 면역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접종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쿄 변이가 되었든 아니면은 한때 얘기되던 람다 변이, 지금 람다 변이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 변이는 상당히 수그러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람다 변이가 그만큼 충분하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앞으로는 뭐 오메가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세타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이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고 돌파 감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쿄 변이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1명 정도가 나오고 심지어는 도쿄 변이가 지금의 델타 변이를 누르고 우세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서 도쿄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죠. 그렇습니다. 뭐 데이터나 이런 게 아직 축적된 게 그렇습니다. 없으니까요. 일단 백신을 맞으면 어떤 변이에서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님.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사이의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내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운영이 되지만 코로나19 병동 또 선별진료소의 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게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총파업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별진료소와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으로 가동 중인 코로나19 전담병동 자체가 스탑이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파업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14시간 밤샘 협상을 했지만 이 보건의료노조와 그리고 정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다시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이 되면 파업으로 진행되지 않겠지만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면 내일 오전 7시부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파업이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선별진료소라든가 혹은 코로나19 전담병동의 간호사 혹은 그 의료 인력들도 참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의 큰 혼란과 그리고 코로나19 진료 검사와 그리고 진료의 공백이 예상이 되어서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보건의료노조에서 이제 5가지 요구사항을 걸었는데 그 5가지 요구사항 중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부가 들어줄 수 있는 요구사항도 있고 정부가 오케이 해가지고 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 등등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도 있는데 어쨌든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정부가 확답을 해달라, 약속을 해달라라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의견차가 좁히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건의료 노조의 요구가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제발 좀 파업을 자제하고 우리 대화를 해보자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 권독철 보건복지부 장관조차도 이해한다. 현장에 있는 보건의료 인력이 지금 굉장히 힘든 벼랑 끝 상황이고 충분히 그 케어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조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 다 정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정당성은 있는데 문제는 당장 그걸 오케이 해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의견차가 이제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그 카드를 좀 몇 장 정부가 양보를 하면서 파업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계속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 기자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혹시 교수님이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신하시는 의료진들도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일부 이제 의료 관련된 단체가 나서서 지금 이제 총파업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전국가적으로 위기이고 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와 같은 위기에서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협상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지지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을 국민이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의료노조가 한 발짝이 아니라 완전히 뒤로 물러서서 정부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도 제가 강력히 당부를 드리는데 만일에 의료노조가 합리적인 방안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정부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경 대응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 지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이 원만하게 해결 안 된다. 그러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국민의 생명, 재산 뭐 등등이 다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노조가 상당히 물러나는 그래서 원만한 해결이 되는 그런 접점을 찾는 게 어떤가라고 조언드립니다. 예, 그 대립에서 혹시 국민분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예. 이제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이제 그 협상에서 좀 건설적인 방안이 나와서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고생하시는 보건의료인들에게도 약간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현장의 공백도 없어지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 좀 살펴보죠. 일본에서 접종 중인 모더나 백신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접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N 스티브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6일에도 모더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총 3개의 제조번호 제품의 접종이 보류됐습니다. 국내 모더나 제품 번호는 3004736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요? 같은 생산 라인인데요. 답변해 주실까요? 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혹시라도 이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돼서 가짜뉴스로도 좀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 질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교수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하나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모더나가 생산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생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는 확인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우선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나 없나 하는 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 둘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서 제조번호가 이르는데 우리나라에도 제조번호가 300으로 시작하는 게 있으니까 같은 라인 이거 아니냐. 그러는데 일본에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라트 또는 이 제조 번호라고 할 때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산에 있어서 랏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생산자들이 임의로 정하지를 못합니다. 이것마저도 규정이 있어요. 어떤 것을 랏으로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이것도 예를 들면 한국식약청이나 미국 식약처에서 이 랏을 정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그것도 전부 실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랏이라고 하는 것은 랏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온전히 균질한 하나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랏과 이 랏에 있어서의 차이는 별로 거의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랏과 이 랏은 사실은 다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랏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랏 전체를 폐기하거나 해야 되지만 이 랏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랏과 랏은 균질성은 유지해야 되지만 실질로는 같은 제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번호가 지금 다르잖아요. 제조번호가 다른 것은 실제로는 같은 모더나 백신은 맞지만 엄격하게는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으로서의 품질, 제품으로서의 효과 이런 거는 같지만 생산한 날짜가 다르다든지 그다음에 병입이 다르다든지 해서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일본의 제품은 300으로 시작하면서 466, 4734, 4956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은 4736이니까 사실은 랏 번호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예.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모더나 제품인 것은 맞고 백신 제품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랏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참이나 많이 가신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TBS 코로나 특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과 답이 가능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또 있었군요. 라트가 중요하다라는 거. 강 기자님 아셨어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막연히 이제 그런 생각 비유를 해주시니까 왜 어떤 우유 제품사에서 우유가 나오는데 어떤 브랜드로 하나로 나와도 젖소가 어떤 날짜 어떤 우유를 만드냐에 따라서 우유 맛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네. 매우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유는 실제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지만 몸 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피세포를 뚫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먹는 것은 관 안으로 네네. 들어가서 관으로 나오는 게 몸 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랏의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우유를 합한 거나 오늘 내일 모레 걸피 10일짜리를 합한 거나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이거는 사람을 특별히 위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랏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은데 백신과 같이 우리 몸에 직접 투여가 되는 것은 랏에 조그맣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랏 전체를 찾아서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랏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의약품에서는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역으로 어떤 나라에서 그 랏 번호 어떤 특정 번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 중에 그 랏 번호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거는 폐기가 다 돼. 폐기가 됩니다. 그건 이제 폐기가 돼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확장을 시켜보면 백신에 이물질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냥 접종 전에 의료진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때 이물질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는 백신 물질이 아닌 완전히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GMP라 그래서 Good Manufacturing Facility라 Practice라 그래서 어떻게 생산하고 제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는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간 것은 전량 다 폐기해야 됩니다. 랏을 추적해서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러는데 이물질이 아닌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백신을 4도에서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영하 20도에다 보관했다가 실수로 4도에다가 하면은 거기에 백신이 응결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백신 물질인데도 엉결이 아니라 응결.
은결 죄송합니다. 이게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은 백신 물질인데도 그게 성상 스테이트라 그러는데요. 예. 이게 바뀌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정해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생겨도 품질에 지장이 없으니까 접종하셔도 됩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긴 것은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엉뚱한 물질은 반드시 폐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물질에 보관상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은 그것도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라서 하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대우 교수님께서 국내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백신 제조업체들에 직접 자문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품질 검증 과정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문을 하시는 정도로 현장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여러 인터넷상에서 뭐 모더나 백신 제품 번호, 제조 번호가 같아서 우리나라 제품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가짜 뉴스가 나돌 때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랏 번호, 제조 번호를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